네, 효창원에 왔습니다. 지금 8인 천열 숙모 제정인데 어저께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봉창 의사님의 역사적인 얘기를 효창원 선열기념회 사업회 회장이신 이종래 회장님한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봉찬 의사님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라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내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네. 이봉창 의사는 1901년생입니다. 아, 그러면서 여기 그 당시에는 태어나신 곳이 원효로 2-3으로 돼 있어요. 그 이 근처네요. 그렇죠, 요 아래. 아.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번지가 없어요. 1908년, 9년 동양 척식회사가 들어와서 광화문에 비각이 있잖아요. 도마일보사 앞에. 예. 거기서부터 측량을 시작해서 거기가 1번지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측량을 해서 확대해가지고 원효로까지 측량을 해서 넘어왔을 때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렸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봉창 의사가 1901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봉창 의사 그 주소가 원효로 2-3은 뭐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두 번째 길, 세 번째 집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효창공원 전철역 옆에 118번지 거기에서 사시던 집터에 우물터도 있었고 그 사시던 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보존돼 있나요? 아니죠.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국립도서관을 제가 3번, 4번을 찾아가서 찾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봉창 의사가 살던 집이 초가집인데 초라하니 지금도 500만 원만 가지면 그런 집은 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초라한 집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집 하나도 100여 년이 넘도록 복원을 못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아파트를 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용산구청장, 성장이 용산구청장이 그래도 이 흔적은 여기 만들어 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갖고 아파트를 짓고 나면 워낙 좁아요. 예. 그 사시던 거기다가 이 집을 그대로 초가집을 지어놓으면 그 아파트가 되질 못해. 한가운데 중심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고 나오면 한 200평 녹지 공원을 만들어야 한대. 그거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공원 이 땅을 형질 변경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 뭔가 짓는데 기념관을 지려니 그 기념관을 하려면 또 평수가 있어야 한대. 그것도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봉창 의사 역사 울림관 역사 올림관.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 이병창 의사의 업적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봉창 의사가 그래서 11살부터 그 당시에 그 여기 문창 보통학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엔 문창고등학교 숙대짜리, 자리인데 그 버스 정거장을 이봉창 활동지 버스 정거장 그렇게 아주 이름을 그렇게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4학년 졸업이 4년제 졸업입니다. 4학년 졸업을 하고 나서 가장 형편이 좀 어려웠던지 그 당시 원효로에 있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과점 화전 위생당이라고는 제과점에 취직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사탕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과자가 어디가 있어요? 기껏해야 뭐 집에서 굽는 그런 정도죠.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본어로 습득을 했고 또 그 후에 이제 여기 청파동을 천엽정이라고 그랬어요. 천엽정 거기에 또 촌전 약국이라고는 그 약국에서 점원으로 서면서 일본어로 습득해가지고 용산 철도청에 입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일본놈이 봉급도 점점 많이 올라오고 계급도 나는 제껴놓고 그놈이 자꾸 올라가. 내가 가르쳐줘서 그놈이 이러게끔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1924년 벌써 성질이 나니까 때 집어쳐버리고 사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막노동을 하다가 1928년도 그 당시 일본 천황 유인 히로히토 즉위식이 있다니까 호기심이 많았던가 봐요.
거기 구경차 동경 교토의 동경을 가요. 동경을 갔는데 호주머니 불친관문에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편지가 나오지. 한글 편지가 나오니까 일본놈 행세를 했는지 모르지. 넌 마 조선인이지 조선님이지. 그래가지고 구경은 그냥 9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1930년도 1월 5일 날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가서는 여기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국 지사들이 있다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나. 그래서 술을 사들고 안주를 장만해갖고 갔더래요. 누가 그 술을 먹고 안주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옷을 옆으로 여미고 우리 한국 사람은 바지 저고리고, 근데 일본놈처럼 양복을 입었는데 일본 말이 너무나 유창해. 그러다 보니까는 김구 선생한테 이게 밀정이다. 이름이 틀림없이 김구 선생한테 소개를 합니다. 왜 김구 선생한테 소개하는 거니? 김구 선생은 1892년 17살 되시던 해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맨 마지막 과거 시험에 그게 이제 정부 측의 경사경자 경과 시험에 응시해서 해주 감영 도청 소재지지. 그리 갔더니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상이 부패했던지 매관매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과거 응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김순영공께서 장례 갔다 오면서 책 한 권을 사옵니다. 얘야, 평생 지게 짊어지고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 편히 쉽게 먹고 사는 건 이길 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 너는 이 책 가지고 공부해서 편히 먹고 살아라. 그게 무슨 책이냐면 마의상서라고는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집터도 잡고 묘터도 잡고 오는 그런 풍수지리 책자예요. 그 책을 가지고 김구 선생이 실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 관상을 자기가 이제 자기 관상을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러니 백범일지에도 보면은 어렸을 적에 마마를 알아서 내 얼굴에는 서너 군데 마마 자국이 있다 그랬어요. 백범일지에도 보면. 그럼 얼굴에 서너 군데 마마 자국이 있으면 우리가 여드름 자국은 조그맣지만 마마 자국은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미남이라는 소리 듣기는 좀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신데. 예, 그렇지. 그래서 김구 선생이 거기에서 관상을 보면서 얼굴이 아름다운 것보다는 마음이 더 곱고 아름다워야 되겠다. 이 마음 한 점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효도로 부모에 바칠 것이냐? 처자식한테 바칠 것이냐? 조국에 바치자.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김구 선생 참 그러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해나가시는데 그때 참 일화가 보면은 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됐던 부인이 됐던 딸이 됐던 김구 선생한테는 그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응? 현풍 곽씨 광낙원 할머니. 어느 날 아들 독립운동하는 아들을 위해서 김구 선생이 그 큰아들 어지린자 인이라고 있었어요. 둘째가 공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던 믿으신자 김신장군 둘째 아들이지. 근데 그쪽에 둘째 손자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둘째 손자 김신이 3살 때 그때 김구 선생 부인인 최줄리의 연사가 1월 1일 날 타계하셔. 그러고 나니까 애미 없는 자식 3살짜리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등에 아주 짊어지고 업고 살아야지. 새끼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문박 쓰레기통에 내버린 야채 시래기를 긁어 모아다가 말라비틀어지 떡잎알이 골라내고 푸른 빛깔 나는 것만을 골라서 그것을 끓여 먹으면서 연명을 해나갈 때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구 선생 어머니 생신날을 알게 됐다 이게. 그게 모르는데 알았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봉급을 타는 봉급쟁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호주머니 먼지까지 털다시피 해서 몇 푼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대요. 내일이 생신날이시라는데 비싼 고기는 못 사더라도 국이라도 끓이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돈을 드리고 다음날 아침 생신날 아침밥을 가난한 집안에 짓는지 어쩐지 모르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김구 선생 대구로 보여서 한담들을 나누고 있는데 김구 선생 어머니 광락원 할머니께서 아침 생일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온데 보니까 무슨 생일 밥상이 아니라 까만 보자기를 덮은 쟁반 하나를 밥상 위에 떨렁이 올려 들고 와서 방 가운데 놓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생일의 아침밥은 모두 이것으로 때웁시다. 여기 앉은 좌중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음식이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담아오셨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나. 모두가 다 쟁반에 검은 보자기 덮은 것만 보는데 그때 쳐드는 순간 보니 거기에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장총이 들어있어요. 아, 총이. 예, 여러분들이 내 생일날이라고 해서 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는다고 이 나라의 독립이 앞당겨집니까? 바로 이 권총 한 자루가 이 나라의 독립을 앞당기는데 더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이시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국을 끓이라고 나한테 준 돈,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합들여서 이 권총을 샀습니다 하고 그 권총을 아들 손에 남겨줄 적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독립투사를 감격해서 왈칵 눈물들을 쏟으면서 각자마다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사를 써서 독립운동에 생명 바칠 걸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봉창 의사가 계셨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만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 이봉창 의사.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상해에 그 김구 선생님하고 그 작전을 짜가지고 그냥 김구선 일본 천황을 이제 그랬지.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의사가 임시정부 그 수로구 안중사고 가서 이제 김구 선생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김구 선생이 이봉창을 만나 떠보는 겁니다. 저게 과연 밀정이냐? 예? 그래서 뭔가 첫 말씀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일본 동경에서 왔다며. 이 살기 좋은 일본 동경에 살지 이 가난하고 이게 뭐 볼 것도 없는 이 상해 뭐로 왔는가. 그러니까 그때 이봉창 의사가 선생님 제 나이 올해 31세입니다. 그때는 61살까지 살면 오래 사는 거였어요. 중년이 넘었다는 얘기. 이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면 나는 31세 동안 살면서 쾌락을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 사업에 헌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상해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안에 폭탄 하나만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일본 천황이라도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예, 폭탄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일본 천황도 해치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만 사실이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예, 내가 일본 동경에 있을 텐데 천황이 지나간다고 길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데 실제 일본 천황이 지나가는데 그때 폭탄이 있으면 내가 던졌을 것이요. 지금이라 주시오. 내가 갈 테니까. 그래. 네 의지가 그렇다면 그래. 독립운동 그 거사 자금과 무기 준비를 하자. 그래갖고 1931년 12월 14일 날 거사 자금을 주고 무기를 이봉창 의사에게 주어서 그리고서 이제 기념 촬영을 찍습니다. 그때 기념 촬영을 찍으면서 백범일지에는 이렇게 쓰셨어요. 토시 하나도 안 떨리고 우리 둘은 선서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박았다. 이 씨의 낯빛에는 당연히 의연한 빛이 감돌았던지 이 씨가 내게 바란다. 나는 영원한 쾌락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 우리 양인이 깃뿌리자 시원한 낯빛으로 사진을 박읍시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박았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유일한 미소 짓는 사진이 있고 이봉창 의사 사진 보세요. 위아래 이빨까지 허연하게 나온 그렇죠. 억지 웃음 웃는 그런 사진이지.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사진이네요. 그럼요. 그러고서 3일 뒤 12월
17일 날 예. 거사장군과 어깨에 매는 물통폭탄, 허리에 매는 도시락폭탄. 그때는요 도시락을 허리에다 차고 다녔어요. 왜? 두 손으로 뭐 물건 들고 다니고 이럴 수 있고. 아, 예? 그래서 거사장군과 물통폭탄과 허리에 차는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일본 통정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19일째 되는 날 예. 일본 동경에서 김구 선생에게 전보가 한 장 날라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구 선생 목에는 600냥이라는 현상금이 붙어 있어. 쌀 한 감에 엽전 한 냥 했으니까 쌀 600가마가 붙어 있는 셈이야. 김구 하나만 체포했다 할 것 같으면 쌀이 600가마가 생기는데 그 당시 이 한양 땅에 쌀 600가마 가졌으면 거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이름으로 전보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구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봉창 의사하고 김구 선생 두 사람 사이에는 김구 선생 이름을 백정선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정선이라는 이름 앞으로 전보를 칩니다. 뭐라고 치는 거니? 상품은 1월 8일 날 틀림없이 팔릴 테니 안심하라. 1월 8일 날 천안한테 폭탄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전문을 폭탄이 받아가지고. 상품이 폭탄이군요. 그렇죠. 이 전문을 받아갖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봉창이라는 인물에게 거사대원과 어깨매는 물통폭탄, 도시락폭탄을 주어가지고 일본 천황 암살 밀령을 띄워서 일본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전보가 도착을 했는데 상품은 1월 8일 날 틀림없이 팔릴 테니 안심하라. 이런 전보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1월 8일 날 폭탄을 던지겠다는 암시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런 일을 흘러는지 돈만 내버린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니 1월 8일 날 전부 집에 들어가지 말고 피신하시오. 근데 다 피신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 하나만 연결이 안 됐어.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당시 이유피라고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소에 있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뿔뿔 흩어져서 노숙자처럼 이게 된 것이 아니냐.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연나무 살 먹은 애가 울고 있어. 너 누군데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감옥의 이유필 씨가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 내 생일인데 아직 생일날 아직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침 생일 밥을 사주면서 내년 네 생일날 내가 좋은 선물을 사갖고 막 그러니 네가 이 집에서 안 살고 딴 데서 살더라도 네가 이 집을 와야 날 만나야 선물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연결 고리를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사들고 그 만나러 가느라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돌아오시다가 잡혀서 옥고를 치르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1932년 1월 8일 날 일본 왕 유인 히로히토가 만주국 왕 부이하고 동경교회 요요기 육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황궁하는 도중에 일본 경시청 정문 앞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치안본부 정문 앞이나 똑같아. 치안본부 정문 앞에서 11시 11분 경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 11시 40분 경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아마 사태가 수습이 되었고서 잡아 넣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을 한 40분간 출렁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분으로 기록한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1시 11분경 폭탄을 던졌는데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는데 중국의 폭탄을 이게 산 것이라 소리만 요란했지 성능이 약해가지고 헤헤 그것도 중국 수단이라 천황을 호송에 가는 국내부 대신 마차만 반파됐을 뿐이지 천황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도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것을 나중에 1935년도에 중국의 중앙 매일신문인가 거기에서 기사에 머리 기사에 부중불행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명중하지 않아서 불행이었다. 이것이 중일전쟁의 도화선이래.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천황이 명중하지 않아서 불행이었다고 그러니 이 전쟁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엄청난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도화선이 되죠. 그러고서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나요? 그 현장에서 엉뚱한 놈들만 잡아왔는데 이봉차 의사가 그래. 야 이놈들아 내가 했다 내가. 그러고서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9월 30일 날 사형이 선고가 되는데 9월 28일 날 백범 1932년 9월 28일 날 백범 김구 선생께서 쓰신 동경 자간 실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예. 터질 짝자 안겨줄 안자 폭탄을 터지는 폭탄을 안겨준다. 그 외교상 용어라고 그래요. 천황한테 폭탄 던진 거기 때문에 자간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때에 김구 선생 그래서 이렇게 쓰십니다. 이봉창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는 날 우리 국민 전체가 2천만 동포가 한 끼의 밥만이라도 굶자. 굶으면서 이봉창 의사를 생각하는 3.1 만세운동처럼 전 국민이 이 생각을 갖자. 그런 수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1932년 9월 30일 날 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10월 10일 날 열흘 만에 이제 집행이 됩니다. 사형이. 그런데 들리는 얘기 구전이야. 실제 확인 아니지만 아니 이 양반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싱글싱글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자식이 내일 모레 죽을 놈이 천황한테 폭탄 던지고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싱글싱글 웃는다. 그래서 빨리 처형을 했다. 그런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10일 그 사형이 집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45년 백방 11월 23일 날 국내로 돌아오셔서 46년 6월 달에 일본에 계신 애국 지사들 모셔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서 우리나라 초대 광복회 회장을 지냈던 이강훈 선생, 또 그 당시 의열단 단장을 했던 박렬 선생, 젊은 청년 시절이 때 그분들이 한 3, 40명 한국 청년들 모아가지고 시신을 찾아서 모시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윤봉길 이사 시신을 영 찾을 수가 없어.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제 해체해야 할 판이야. 그래서 지쳐가지고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었대. 그런데 한 80이 넘은 노인 할머니 한 분이 그 노인 할머니는 그 장소에 거기에 일본군들 사병 장교가 아니라 사병들 공동묘지 관리소 소장의 부인이었었대. 근데 그 노인 할머니가 당신네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여기 윤봉길 의사 시신을 찾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저기 저 쓰레기 더미 앞에 한번 파보시오. 거기 봤더니 사진에도 앉은 자세로 무릎 꿇려서 십자가에다 손을 묶고 빵 한 방에 총에 의해서 처형을 했는데 그냥 관에다 넣는 것도 묶었던 말뚝을 우구려 가지고 이게 이제 관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시신을 이제 묘를 모실 적에 그때 이제 관을 뽑았을 거 아니 그 관에서 말뚝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중근 의사의 이제 그 동생의 한 분이 6.25가 났을 적에 이 서울에서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6.25는 남쪽으로 부산으로 피날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충을 이 장소로 들려가지고 그 말뚝부터 짊어지고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뚝이 지금도 예산에 보관이 돼 있는. 예산에. 충남 예산에. 예산군 덕산면 시령리 목발이 마을 거기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이봉창 의사의 이봉창 의사의 얘기에서 이제 그 윤봉길 의사까지 얘기까지 나오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얘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많이 전달이 돼서 네, 맞아요. 나는 이제 내년도 24년도에는 되도록이면 학교나 학생들이나 단체나 공무원이나 틈나는 시간이면 내가 무료 강연 좀 다니려고 합니다. 아주 예.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이게 전달돼서 알고 있어야 돼. 예. 이 기백을, 이 정신, 이 애국 정신 이거를.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라지 TV 오연캐스터였습니다.